이 미사일은 어떤 나라에도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셋이나 됩니다. 탄두 9톤, 속도 마하 10, 지하 120m 콘크리트 벙커까지 뚫는 무기. 국제 규정이 수출을 금지한 이 한 발이 공개되자 세 나라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중국은 경고 보도를 쏟아냈고 일본은 사정권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미사일을 2배 반으로 늘리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을 가장 우습게 보던 세 나라가 왜 한꺼번에 손을 떨게 됐을까요? 팔 수 없는 무기가 어떻게 가장 강한 무기가 됐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오후 베이징의 한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붉은 인장이 찍힌 봉투 하나가 제 책상 위에 떨어졌어요. 겉면에는 단 4글자 긴급 평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첫 줄부터 숫자 2개가 눈에 박혔어요. 탄두 무게 9톤, 낙하 속도 마하 10점.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9톤이라니, 마하 10이라니, 소리 속도의 10배로 떨어지는 9톤짜리 쇳덩어리라는 뜻이었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누군가 단위를 잘못 적었거나 한국이 또 허풍을 떨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평가 대상 국가 칸에 적힌 이름 때문이었어요. 대한민국. 미사일 이름은 현무 5점. 저는 30년 동안 외국의 무기를 뜯어보고 평가해서 지도부에 올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미국 항공모함도, 일본 이지스함도, 러시아 전략폭격기도 제 책상을 거쳐갔죠. 그런데 한국 미사일이 긴급 평가로 올라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중앙군사위 산하 전략평가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다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받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를 받은 그날, 저는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베이징의 잿빛 하늘이 깔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미국 관련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진짜 위협은 태평양 건너에 있는데 한국 미사일 하나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전략평가국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상관이었어요. 출세에 미친 사람이었죠. 지도부 눈에 들기 위해서라면 보고서의 숫자쯤은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오면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부하들은 그의 눈치를 보느라 숨도 크게 쉬지 못했죠. 한국 거 받았나? 그가 제 책상 앞에 서서 봉투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받았습니다. 빨리 처리해. 위협 없으므로.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분석도 안 했는데요. 그러자 그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거만하던지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분석이 왜 필요해? 한국 따위가 뭘 만들겠어. 미국이 40년 동안 목줄을 채워놨는데 그 목줄 안에서 노는 장난감이야. 위협 없음, 세 줄로 끝내. 위에서 괜히 신경 쓰게 만들지 말고. 한국 따위. 그가 그 말을 내뱉을 때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표정에 동의했어요. 정말로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한국이 무슨 전략무기를 만들겠습니까? 미국이 허락할 리도 없고 능력도 없을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위협 없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어요. 저는 봉투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다시 미국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미사일 평가서는 퇴근 전에 3줄로 갈겼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봉투를 다시 집어든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국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나니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퇴근하기 전에 한국 건을 끝내야 했습니다. 위협 없음, 3줄. 그거면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봉투에서 재원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항목부터 손이 멈췄습니다. 총중량 36톤, 18개의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움직인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동식 발사대.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동식이라는 건 발사 위치를 미리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쏠지 모르는 미사일은 막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트럭에 실려 산속으로, 터널 속으로 숨어버리면 위성으로 추적하기도 어렵죠. 저는 안경을 닫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탄두 무게 9톤. 여기서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9톤. 이게 정말 맞나 싶었어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재래식 탄두 중에 이렇게 무거운 게 있던가. 제 기억 속의 어떤 무기도 이 무게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비교 대상을 떠올려 봤어요.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GBU-57. 지하 깊은 곳에 숨은 벙커를 뚫기 위해 만든 괴물 같은 폭탄이죠. 그 탄두 무게가 2.4톤입니다. 그런데 한국 미사일의 탄두는 9톤이라니. 미국 최강 벙커버스터의 거의 4배에 가까운 무게였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건 오타겠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제 목소리만 울렸어요. 분명 누군가 숫자를 잘못 옮겨 적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확인하려고 원본 자료를 컴퓨터로 띄웠습니다. 여러 출처를 교차해서 대조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9톤. 오타가 아니었어요.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게 에어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고 이번에는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낙하 속도 마하 10점, 초속으로 환산하면 3.4km였어요. 총알의 10배 속도입니다. 발사되면 하늘 위로 1000km까지 솟구친다고 적혀 있었어요. 대기권 바깥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방향을 꺾어 거의 수직으로 땅을 향해 내리꽂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9톤짜리 쇳덩어리가 우주 가장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총알의 10배 속도로 수직으로 떨어진다. 그게 땅에 박히면 어떻게 될까? 재원표에는 그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 120m 콘크리트 벙커 관통. 120m. 저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미국 GBU-57의 관통 깊이가 60m입니다. 그것도 B-2 스텔스 폭격기가 적진 깊숙이 날아 들어가서 들키지 않고 투하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한국 미사일은 관통 깊이가 그 2배인데다 폭격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트럭에서 쏘면 끝이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떠올려 보세요. 그 육중한 피아노를 30층 높이에서 떨어뜨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충격만으로도 바닥이 부서질 겁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피아노보다 몇 배는 무거운 물체를, 그것도 총알의 10배 속도로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숫자만 그럴듯한 거야. 저는 또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종이 위에 멋진 숫자를 적어놓는 거야 자유지만 실제로 그걸 만들어 배치까지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험 발사 한 번 해놓고 부풀린 거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한 줄을 보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전부대 실전 배치 완료. 시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용도 아니었어요. 한국군 실제 부대에 이미 배치된 무기였습니다. 게다가 연간 100발씩 양산 중이고 최종 목표는 수백 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입술이 바싹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한국을 그렇게까지 우습게 봤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한국 미사일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어요. 우리 전략평가국에서는 한국을 항상 같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목줄에 묶인 나라. 그 표현을 우리는 자주 썼어요. 사정이 이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한국이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사거리는 고작 180km였어요. 그런데 그 직후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에게 미사일 기술을 일부 지원해주는 대신 사거리는 180km, 탄두 무게는 500kg을 넘기지 말라는 한계를 걸었어요. 그 이상은 스스로 만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였죠. 우리는 그걸 목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은 그 목줄을 40년 넘게 차고 있었어요.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었고, 더 무거운 탄두를 얹고 싶어도 얹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허락하는 만큼만 가질 수 있었죠. 우리 회의실에서는 그게 두고두고 웃음거리였습니다.
미국이 채운 목줄도 못 푸는 나라가 무슨 전략무기야. 전략평가국장은 회의 때마다 그렇게 말하며 비웃었어요.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조금 늘렸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또 미국한테 허락받았겠지. 주인이 목줄을 조금 늘려준 거야. 걔가 멀리 갔다고 좋아하는 꼴이지.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미국 눈치를 본다고 믿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은 스스로 멈춘다.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한국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 그게 우리가 가진 한국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까지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9톤이니 마하 10이니 하는 숫자들은 결국 목줄 안에서 한국이 부려본 객기일 뿐이라고요. 종이 위에서나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미국이 다 통제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원표를 넘기다가 저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목줄, 완전 해제. 저는 그 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42년 동안 차고 있던 그 목줄이 몇 년 전 한 정상회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사거리 제한도, 탄두 무게 제한도 전부 풀렸어요. 한국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멀리 날아가고 원하는 만큼 무거운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흘려들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한국은 영원히 목줄을 찬 개였으니까 목줄이 풀렸다는 소식조차 별일 아니라고 넘겨버린 거죠. 그런데 그 한 줄이 모든 걸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목줄이 풀린 게 몇 년 전, 그리고 9톤 탄두에 마하 10짜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게 지금. 그 사이의 간격을 계산해봤어요. 채 5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5년. 목줄이 풀리고 단 5년 만에 미국 최강 벙커버스터를 압도하는 무기를 야전에 배치하고 연간 100발씩 찍어내는 양산 체제까지 갖췄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목줄이 풀린 뒤에 부랴부랴 개발을 시작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 말은 곧 한국이 목줄을 차고 있던 42년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겉으로는 미국이 허락한 180km 안에서 노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목줄이 풀리는 그날을 위해 기술을 쌓아온 겁니다. 사거리는 묶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정밀도를 높이고 추진체를 다듬고 탄두 기술을 발전시켜 온 거죠. 우리가 비웃는 동안에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베이징의 밤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을 멈추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명치 어딘가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불안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목줄에 묶인 약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목줄은 한국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세게 튀어오르는 스프링처럼 42년의 압박이 한국을 압축시켜 온 거라면 저는 그 생각을 황급히 밀어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한국 따위가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재원표를 덮었습니다. 위협 없음, 3줄. 국장이 지시한 대로 쓰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펜을 든 손이 종이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협 없음이라는 네 글자를 쓰려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다른 숫자가 떠올랐거든요. 9톤, 마하 10점, 지하 120m, 그리고 5년.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이 미사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지, 닿는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만 확인하면 마음 편히 위협 없음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영토에 닿지 못하거나 닿더라도 우리 방공망이 막아낼 수 있다면 위협이 아니니까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집어들었어요. 그게 제 손이 멈추기 시작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베이징의 불빛이 평소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 잠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자기 머리 위로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저는 책상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와 우리 영토가 함께 그려진 지도였어요. 저는 자를 대고 한국에서 우리 쪽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위협 없음이라고 쓰려면 먼저 이 미사일이 우리에게 닿지 못한다는 걸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닿지 못하면 위협이 아니다. 그 한 줄을 확인하려고 펜이 아니라 자를 든 거였습니다. 현무 5의 표준 사거리부터 봤어요. 그런데 재원표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탄두 무게를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였죠. 9톤짜리 탄두를 1톤으로 줄이면 미사일은 훨씬 가벼워지고 그만큼 멀리 날아갑니다. 그 경우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까지 뻗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베이징까지의 거리를 쟀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직선으로 954킬로미터. 자, 위의 눈금을 따라가던 제 손가락이 그 숫자에서 멈췄어요. 탄두를 조금만 줄이면 베이징은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수도가요. 저는 자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베이징. 제가 매일 출근하는 이 도시. 지도부가 있고 정부가 있고 수천만 명이 사는 우리의 심장. 그곳이 한국 미사일 한 발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저는 방금 제 손으로 그어 확인한 거였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졌어요. 이번에는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침착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베이징은 탄두를 줄여야 닿는 거리고 탄두를 줄이면 위력도 약해진다. 그러니 9톤짜리 그 무서운 위력으로는 베이징까지 못 온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베이징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눈이 갔어요. 그곳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칭다오였습니다. 우리 해군 북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우리 해군 핵심 전력이 모여있는 군사 거점입니다. 항공모함과 잠수함, 구축함들이 드나드는 곳. 우리 바다, 전략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저는 칭다오까지의 거리를 쟀습니다. 서해 전진 배치한다고 가정하면 약 550km.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550km는 현무 5의 표준 사거리 아니었습니다. 탄두를 줄일 필요도 없었어요. 9톤짜리 그 무시무시한 탄두를 그대로 얹은 채로 우리 북해함대 사령부에 닿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다른 거점들도 재봤습니다. 선양까지 약 540km. 우리 동북부 핵심 기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탄두를 조금만 줄이면 다른 항구 도시들까지 줄줄이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부 해안의 주요 군사 거점 대부분이 한국 미사일 한 발의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펜을 쥐려다 떨어뜨렸어요. 펜이 책상에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서해 쪽에 이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서해 배치, 그게 무슨 뜻인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동식 발사대가 서쪽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서쪽에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책상을 짚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말로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항해 성명을 내지도 않았고 외교 채널로 으름장을 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발사대를 서쪽으로 돌려놨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경고였어요. 어떤 말보다도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비웃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칼끝을 우리 쪽으로 돌려놓고 있었다는 거요. 이제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닿는다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괜찮았어요.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방공망이 있으니까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하늘에서 격추하면 사정권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붙잡고 우리 방공 체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방공 미사일은 HQ-9였어요. 쉽게 말하면 날아오는 적의 비행기나 미사일을 땅에서 쏘아 올려 격추하는 무기입니다. 업그레이드형인 HQ-9B는 탄도 미사일도 요격하도록 만들어졌죠. 거기에 러시아에서 들여온 장거리 방공 체계 S-400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방공망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읽어 내려가던 제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 방공 미사일들은 전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는 일반적인 미사일을 막도록 설계돼 있었어요. 옆에서 날아오는 표적을 쏘아 맞히는 방식이죠. 그런데 현무호는 옆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 1000km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수직으로 내리꽂혔어요. 그것도 마하 10 초속 3.4km의 속도로요. 위에서 곧장 떨어지는 물체를 옆에서 쏘아 맞힌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HQ-9B로 마하 10짜리 수직 낙하 탄두를 실전에서 막아본 기록이 있는지 없었어요. S-400은 이론상 빠른 표적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마하 10수직 낙하 탄도를 실제로 요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검증된 적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다 한 줄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HQ-19라는 미사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처음부터 탄도 미사일 요격 전용으로 만들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미사일이 현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저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이라는 건 아직 없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한국 미사일을 막기 위한 무기를 부랴부랴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빈틈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배치해서 연간 100발씩 찍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막을 방패를 아직도 만드는 중이었던 거예요. 저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옆집에서 우리 집 마당까지 닿는 호스를 설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호스에서 나오는 게 물이 아니라 시멘트입니다. 물이라면 피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시멘트는 맞으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움직일 수도 없게 돼요. 한국이 우리에게 들이댄 게 바로 그 시멘트 호스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위협 없음이라는 3줄이 아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지만 저는 진실을 적었습니다. 현무 5는 우리 핵심 군사 거점에 닿을 수 있으며 현재 우리 방공 체계로는 요격을 보장할 수 없음. 그 문장을 쓰는데 명치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4글자를 화면에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세계 2번째 군사 대국이라 자부하던 우리가 한국 미사일 한 발 앞에서 막을 수 없다고 적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으로요.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선전 담당 부주임이었어요. 대회 발표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에 불 켜진 제 사무실을 보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의 손에는 발표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갔나? 한국 미사일건이지? 그가 제 화면을 흘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막을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워.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손에 든 원고를 흔들어 보였어요. 내일 발표할 내용이야. 들어봐. 한국의 신형 미사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으며 우리의 철벽 방공망은 어떤 위협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어때?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방공망은 저걸 못 막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었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요. 맞고 못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인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밖으로는 위협 없다고 발표하고 안으로는 방어망 개발을 닥달하면 돼. 그게 일하는 방식이야. 자네는 아직도 그걸 모르나?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봤습니다. 밖으로는 인민에게 거짓을 말하고 뒤로는 자기 안위를 위해 부하들을 쥐어짜는 인간.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고 오직 자기 자리만 지키면 그만인 인간이었어요. 그가 나가면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보고서 위협 없음으로 다시 써. 안 그러면 자네만 곤란해질 거야. 문이 닫혔어요. 저는 화면에 떠있는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글자를 다시 봤습니다. 손가락이 백스페이스 키 위에서 떨렸어요. 지우면 편했습니다. 위협 없음, 3줄. 그러면 국장도 부주임도 만족할 거고 저는 곤란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베이징이, 칭다오가 우리 수천만 인민이 저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저 하나뿐인데 제가 그걸 지워버리면 저는 백스페이스 키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책상 위에 보안 단말기가 울렸습니다. 정보 개통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였어요. 제목을 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본의 최근 움직임이 정리돼 있었어요. 우리 정보 라인이 포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등골이 고추서는 걸 느꼈어요. 일본이 현무 5의 사정권을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미사일이 공개된 이후 일본 쪽에서 사정권 분석이 잇따라 나왔다고 했어요. 한국군의 화력 훈련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면서 거리와 도달 시간을 직접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도 숫자를 세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처럼요. 저는 일본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까지의 거리를 재봤어요.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215km.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215km라니. 현무 5의 표준 사거리에 한참 못 미치는 거리였어요. 탄두를 줄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9톤짜리 그 괴물 같은 탄두를 그대로 얹은 채로 후쿠오카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어요. 부산에서 오사카까지도, 서울에서 도쿄까지도 탄두를 조금 줄이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열도의 주요 도시 대부분이요. 그리고 일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어쩌면 먼저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촘촘한 미사일 방어망을 가진 나라입니다. 바다 위 이지스함에서 쏘아 올리는 SM-3 그리고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잡는 PAC-3. 위에서 한 번, 아래에서 한 번. 두 겹으로 막는 구조죠. 우리도 부러워하던 방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일본조차 현무 5의 마하 10 수직 낙하를 실전에서 막아본 적이 없다고. SM-3는 포물선을 그리는 일반 미사일을 막도록 설계됐고 수직으로 곧장 내리꽂히는 물체의 궤적을 정확히 요격한 기록은 일본에도 없었던 겁니다. 두 겹의 철벽을 가지고도 이 속도와 이 낙하를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방어 위주 원칙에서 벗어나 상대를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안보 전략 자체를 바꿨어요.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지상 목표까지 때릴 수 있도록 개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게 우리만의 문제라고, 우리만 한국을 잘못 봤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의 숙적, 그토록 강하고 그토록 자존심, 센 일본조차도 같은 미사일 앞에서 같은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세계 두 번째 군사 대국인 우리가 떨고, 아시아 최강의 방어망을 가진 일본이 떨고, 한 발의 미사일이 두 나라를 동시에 떨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국은 우리에게 한마디 협박도 하지 않은 채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전략평가국장이 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지듯 올려놨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화가 났을 때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사실입니다. 우리 방공망으로는 현무 5를 요격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과 칭다오가 사정권 안에 있고 일본도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이 뭘 어쨌다고? 일본도 현무 5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안보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솔직하게 보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떠올라 있었어요. 자네, 한국 따위 미사일 하나에 겁먹은 건가? 명색이 전략평가국 사람이. 우리 군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어? 막을 수 없다는 보고서가 위로 올라가면 책임은 누가 져? 자네가 질 거야? 위신 때문에 진실을 숨기면 진짜 위험한 순간에 당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가 제 보고서를 손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위협 없음으로 다시 써. 이건 명령이야. 한 번 더 이딴 보고서 가져오면 자네 자리는 없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명치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 사람은 인민의 안전보다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한 인간이었습니다. 베이징 수천만 명의 머리 위로 무엇이 다가오는지 알면서도 자기 출세길에 흠이 갈까봐 그걸 덮으려는 인간이었어요. 그때 국장실 문이 열리고 부관 하나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국장님, 북한 쪽에 긴급 동향이 있습니다. 국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북한이 또 왜? 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저는 우리가 마주한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생산을 갑자기 늘리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였어요. 북한 지도부가 미사일 생산 시설을 직접 찾아가 탄도,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가까운 시일 안에 기존의 2배 반으로 늘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2배도 아니고 2배 반. 그것도 당장이요. 국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북한이 미사일 늘리는 게 어제 오늘 일인가? 그게 왜?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시점이 중요했거든요.
현무 5가 한국군에 실전 배치된 게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에 북한이 미사일을 2배 반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 지도를 띄웠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 195km. 현무 5의 표준 사거리 아니었어요. 탄두를 줄일 필요도 없이 9톤짜리 탄두를 그대로 얹은 채로 평양에 닿는 거리였습니다. 그것도 발사하면 단 몇 분 안에요. 북한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단이 없었어요. 북한 방공망의 주력은 수십 년 전 소련이 만든 구식 장비들이었습니다. 적의 전투기를 상대하던 시절의 무기들이죠. 마하10으로 수직 낙하하는 탄두를 막도록 설계된 게 아니었어요.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는 방공 미사일도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은 제한적이었고 실전 검증조차 없었습니다. 땅 위에서 못 막으면 땅 속으로 숨어야 합니다. 북한은 70년 동안 수천 개의 지하 벙커를 파왔어요. 지도부가 숨는 깊은 지하 시설이 그들 방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무 5는 지하 120m 콘크리트 벙커를 관통합니다. 하늘에서도 못 막고 땅 속에 숨어도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을 수 없으니까 숫자로 누르기로 한 겁니다. 한 발도 막지 못하니 자기들도 미사일을 2배 반으로 찍어내서 맞서겠다는 거였어요. 그건 강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서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내린 결정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세 나라가요. 한 발의 미사일 앞에서 세 나라가 동시에 손을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나라는 하필이면 한국을 가장 우습게 봐온 나라들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목줄 찬개라고 비웃었고, 일본은 한국을 늘 한 수 아래로 봤고,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며 한국을 깔봤죠. 그 세 나라가 지금 똑같이 떨고 있었던 겁니다. 국장은 여전히 그 의미를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는 북한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북한 일은 북한 일이고, 자네는 보고서나 다시 써. 위협 없으므로. 저는 국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 보고서를, 북한 동향을, 제가 그은 사정권 선들을 떠올렸어요. 나만 늦게 깨달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떨고 있었어요. 단지 우리 국장 같은 인간들만 자기 자리가 무서워서 그 사실을 못 본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고서를 다시 쓰지 않았어요. 대신 한 가지를 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무기를 갖게 됐는지 그 42년의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품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자존심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국 미사일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목줄에 묶여있던 나라가 목줄이 풀리자마자 우리를 떨게 만드는 무기를 갖게 됐는지 그 42년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국은 정말로 약자였어요. 사거리 180km, 탄두 500kg. 미국이 채운 그 목줄은 한국에게 굴욕이었습니다. 더 멀리 쏘고 싶어도 못 쏘고, 더 무거운 탄두를 얹고 싶어도 못 얹었어요. 우리가 비웃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따라가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목줄이 조금 풀릴 때마다 한국은 곧바로 그 한계를 채웠습니다. 사거리 제한이 300km로 늘어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300km짜리를 내놨어요. 800km로 늘어나자 또 곧바로 800km짜리가 나왔습니다. 탄두 무게 제한이 풀리자 바로 무거운 탄두를 얹었어요. 저는 그 패턴을 보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목줄이 풀린 다음에 개발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풀리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놓고 풀리는 순간 꺼내놓은 거였습니다. 사거리는 묶여 있어도 그 안에서 추진체를 다듬고 정밀도를 높이고 탄두 기술을 쌓아왔던 거예요. 목줄이 풀리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목줄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한국은 단 5년 만에 9톤 마 10짜리 무기를 야전에 배치했습니다. 연간 100발씩 찍어내는 양산 체제까지 갖춘 채로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42년 동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목줄이 한국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어요. 스프링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프링은 누를수록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를수록 튀어오를 힘을 안으로 쌓아요. 그리고 손을 떼는 순간 눌렀던 만큼 더 세게 튀어오릅니다. 한국이 바로 그 스프링이었습니다. 42년 동안 미국이 한국을 눌렀어요. 그런데 그 42년은 한국을 약하게 만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풀리는 순간 폭발하도록 힘을 안으로 압축시킨 시간이었어요. 목줄이 한국을 가둔 게 아니라 한국을 단련시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그 42년 동안 뭘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목줄 찬개라고요. 회의 때마다 손사래를 치면서 한국 따위가 무슨 전략무기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비웃으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한국은 그 스프링을 한 칸 한 칸 더 깊이 눌러 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30년 동안 외국 무기를 평가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우습게 봤던 나라에게 가장 크게 당했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비웃는 소리가 컸던 만큼 우리가 받은 충격도 컸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됐어요. 가장 무서운 사실을요. 현무5는 팔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국제 규정상 한국은 이 미사일을 어떤 나라에도 수출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큰 돈을 들고 와도 어떤 나라가 사정해도 한국은 이 무기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이 현무5를 가장 무서운 무기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팔 수 없으니까 오직 한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 가져요. 일본도 못 가져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어요. 돈으로도 기술 거래로도 어떤 수단으로도요. 세상에 단 하나 한국만이 이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그 독점이 새 나라를 떨게 만든 진짜 힘이었어요. 수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무기가 새 나라의 전략 계산을 통째로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들고 국장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위협 없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밤새 정리한 진실 그대로였습니다. 현무5는 우리 핵심 거점에 닿으며 요격은 보장할 수 없고 일본과 북한도 같은 공포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 무기는 오직 한국만이 보유한 독점 전력이라는 것, 막을 수 없다는 그 네 글자도 그대로 두었어요. 국장이 보고서를 펼치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분명히 위협 없음으로 쓰라고 했을 텐데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자네 자리가 날아가도 좋다는 건가? 그가 일어서려는데 마침 그때 선전부주임이 국장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든 발표 원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돼 있었어요.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위협 없다고 발표하려던 그 미사일을 일본 언론이 먼저 사정권 분석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우리 발표가 나가면 우리만 현실을 모르는 나라로 비치게 됩니다. 국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악인의 거짓말이 무너지는 걸 똑똑히 봤어요. 밖으로는 위협 없다고 외치고 안으로는 진실을 덮으려던 그들의 계획이 정작 다른 나라가 진실을 먼저 말해버리는 바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주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인민이 알게 되면. 국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제 보고서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네 글자를 그는 이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덮으려 했던 진실을 일본이, 북한이, 온 세상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국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보고할 곳은 인민이 아니라 지도부입니다. 솔직하게 올리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웃는 동안 저들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국장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거만하던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축 처졌어요. 비로소 그도 인정한 거였습니다. 자기 자리보다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베이징의 불빛이 평소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 잠든 수천만 명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우습게 봤던 그 나라가 이제 우리를 떨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무기를 평가해온 사람입니다. 강한 무기를 많이 봤어요. 더 빠른 미사일, 더 큰 폭탄, 더 멀리 나가는 포탄. 그런데 현무5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무기의 위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끈기였어요. 42년이라는 시간을요. 한 세대 전체가요.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약자로 취급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은 그 끈기 말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견뎌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강해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약했을 때조차 멈추지 않아서 강해진 나라였어요. 그게 우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무기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기술은 빼낼 수도 있죠. 그런데 42년을 견디는 끈기는 어디서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현무호라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사일을 만들어낸 그 나라의 끈기였어요. 한 번 마음먹으면 비웃음 속에서도 42년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집요함.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목줄을 채운 건 우리가 아니었지만 그 목줄을 비웃은 건 우리였어요. 그리고 그 비웃음의 대가를 우리는 이제 치르게 된 겁니다. 42년 동안 한국이 한 칸씩 눌러 담은 그 스프링이 마침내 우리 눈앞에서 튀어오른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깨달은 걸 잊지 않으려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누군가를 약하다고 비웃을 때 한 번쯤은 멈춰야 합니다. 지금 약한 자가 사실은 가장 깊이 스프링을 누르고 있는 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스프링은 우리가 비웃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한마디 협박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42년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새 나라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가장 우습게 보던 새 나라가 단 한 발의 미사일 앞에서 손을 떨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무기가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약자라 비웃음 받으면서도 42년을 멈추지 않은 그 끈기가 무서웠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비웃음을 견디고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약하다 비웃을 때 우리는 조용히 스프링을 더 깊이 눌러 담아왔습니다. 그 시간의 무게를 오늘 이 이야기가 다시 떠올리게 했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